좀 전에 이어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그 전에 우리 노래 한번 부를까요? 패티김 선생님의 그대 없이 못 살아. 좋아해 좋아해 당신을 좋아해 저 하늘에 태양이 돌고 있는 난 당신을 좋아해 좋아해 당신을 좋아해 밤하늘의 별들이 반짝이는 난 당신을 좋아해 기대 없이는 못 살아 나 혼자서는 못 살아 헤어져서는 못 살아 떠나가면 못 살아 기대 없이는 못 살아 나 혼자서는 못 살아 헤어져서는 못 살아 떠나가면 못 살아. 제가 아까 강의를 마치고 집에 와서 이제 밥을 먹고 늘 하던 습관대로 이제 산책을 좀 나갔었습니다. 산책을 나갔다가 비를 쫄딱 맞았어요. 갑자기 소나기처럼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물에 빠진 생쥐꼴을 해가지고 집에 들어와서 이제 대충 말리고 또 이렇게 와이셔츠를 입고 넥타이는 내일 겨를이 이제 없었어요. 또 집이니까 그냥 뭐 허술하게 티를 입고 이렇게 해도 되겠지만 음악 치료사한테는 그 매너라는 게 있어요. 클라이언트 앞에 이제 설 때에 이제 뭐 부스스하고 얼굴에 뭐 화장기도 없고 옷도 그냥 우두침침하게 대충 입고 그렇게 정돈되지 못한 모습으로 클라이언트 앞에 앉으면 또 서면 안 돼요. 설령 클라이언트가 아무리 누추한 모습으로 아무리 초라한 모습으로 있다 할지라도 음악 치료사는 용모 단정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그게 음악 치료사의 품위를 높여주는 것이기도 하고 또 클라이언트에 대한 에티켓입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화려한 그런 것이 아니라 용모 단정하게 그런 모습으로 또 준비된 모습으로 클라이언트 앞에 서는 것이 정말 필요하고요. 또 여성들 같은 경우 옷을 입을 때 무릎 위로 올라가는 짧은 치마라든가 또 목 부분이 또 깊게 패인 이런 옷도 착용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클라이언트가 프로그램에 집중할 수 없는 그럴 수도 있다 보니까 그래서 특히 한번 남녀노소 대상자를 막론하고서라도 내가 용모 단정하고 또 지나치게 또 노출이 되는 그런 복장을 착용하는 것은 금지다. 이걸 꼭 아셔야 됩니다. 하물며 저희가 이제 석사 과정을 할 때 항상 이제 실습을 나가거든요. 근데 이제 젊은 여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옷을 좀 과감하게 입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슈퍼바이저한테 지적질도 당하고 그래요. 하물며 헤어 컬러도 막 노랗게, 빨갛게, 보랗게, 뭐 보라색으로 뭐 이렇게 많이들 하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일반적으로는 그냥 자기 멋이니까 괜찮은데 그러나 그런 패션은 클라이언트에게 쓸데없는 자극을 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좀 보수적인 이런 그 옷차림과 또 용모 단정하게 있으시 하는데 제가 이제 급하게 이제 세수도 하고 그러면서 조금 이렇게 그 분도 좀 올랐어요. 남성용 이제 비비크림도 좀 바르고 했었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만큼 설령 이 강의를 시청하는 분들이 뭐 소수라 할지라도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이제 클라이언트에 대한 또 수강생에 대한 예의를 지킨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준비를 하는 거죠. 뭐 저야 뭐 발라봤자 그게 이제 그거지만 그래도 마음가짐, 몸가짐은 나름대로 예를 갖추려고 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제가 앞선 강의에서는 그냥 이제 일반적인 악보, 그냥 가사가 있고 또 뭐 코드가 쓰여 있는 뭐 그런 그나마 그래도 정식 악보가 아니라 간단한 이런 악보를 갖고 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좀 달라졌죠. 악보는 전혀 없고 뭐 코드도 없고 그냥 이제 색깔로 구분을 해서 제가 앞에 화면에 이제 투사를 하고 그 노래를 이제 불렀는데 그거는 나중에 가서 끝마칠 때 가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계속해서 강의 이어가겠습니다. 이제는 행동적 음악 치료라는 이런 주제를 갖고 또 이제 함께 또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 행동과학의 개념에서 치료적 절차를 이제 수행을 하는데 이 음악 치료에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뭐 정신분석적 치료가 있고 또 뭐 이런 행동주의 기법 치료가 있고 뭐 또 인본주의 기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이런 기법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심리치료, 뭐 상담이라든가 다 이런 그 철학적 이론을 보게 되어지면 이제 예전에는 행동주의 이론을 참 많이 썼었는데 그러나 이제는 뭐 행동주의를 넘어서 뭐 인지치료, 뭐 정서 치료, 또 뭐 게슈탈트 치료, 뭐 초월적 치료 이런 다양한 이런 치료 이론을 이제 접목시키고 이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그 반드시 기억해야 될 부분은 어떤 이론이 절대적이다 이런 건 없어요. 뭐 절대적인 진리는 바이블밖에 없죠. 절대적인 진리는 하나이고 그러나 그 외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을 직면할 때 그 상황들을 해석하고 또 문제를 해결하고 그 방법론으로서 다양한 이론을 쓸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음악 치료 역시도 어느 한 철학, 어느 한 기법, 어느 한 방법론 여기에 천착하지 마시고 우리는 결국은 치료하는 거잖아요. 그 치료를 위해서 다양한 이론과 다양한 기법들을 받아들이고 이제 활용할 필요가 이제 있는데 그러나 가장 또 중요한 것은 문제 심리가 됐건 문제 행동이 됐건 그걸 좋은 방향으로 수정시켜 주는 거잖아요. 치료해 주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은 행동과학적으로 또 행동주의 기법으로 또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우리 정신분석적인 기법에서는 여러 가지 음악치료 기법을 통해서 그 사람의 내면 세계를 탐색을 하는 겁니다. 클라이언트 치료사가 당신 이런 문제가 있네. 당신 이런 부분들이 좀 이제 고쳐져야 되겠네. 이렇게 하지 않고 클라이언트 스스로 자기 문제를 발견하고 자기 스스로 이제 치료할 방법을 찾아내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자기 내면을 탐색하더라도 그리고 탐색의 결과가 그냥 문제를 붙들어 두는 건 아니잖아요.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결국 이게 행동주의 치료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이 행동적 음악 치료 이 부분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다루게 되어질 거예요. 결국은 문제 심리를 교정하고 또 문제 행동을 교정하고 이런 것으로 나타내다 보니 이건 결국 행동과 직결되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런 선 이해를 하고 강의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행동과학의 개념에서 이제 치료 절차를 수행을 하는데
행동을 이제 생성하는 거죠. 바람직 못한 행동은 버리고 또 바람직한 행동을 또 생성을 하거나 아니면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수정을 하는 거죠. 또 바람직한 행동을 생성하고 혹은 또 수정했을 때 그럼 그렇게 바람직한 행동을 한 것을 치료 현장에서만이 아니고 삶 속에서 계속 유지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 행동적 음악 치료는 행동 생성과 수정 그리고 나아가 유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주요 목적이 뭐냐면 이 행동적 음악 치료의 주요 목적은 사회적으로 중요하거나 혹은 의미가 있고 또 현실적으로 가능한 행동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어떤 사람은 또 지나치게 이상주의적인 이런 사고와 또 이런 삶을 사는 사람 있죠. 돈키호테가 또 그런 면이 있습니까?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이 행동적 음악 치료를 하는 주요 목적은 사회적으로 중요하거나 의미가 있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행동을 하게 하는 것이다. 이런 것이죠. 구체적인 목표는 모든 이제 치료가 이제 그렇지만 목적이 분명해야 되고 또 목표가 분명해야 되고 또 그 목표를 성취할 이룰 이런 구체적인 이런 그 방법들도 아주 상세하게 세부적으로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구체적인 목표를 우리가 앞으로 이제 저희가 그 음악 치료 적용 계획서를 쓰는 법도 이제 배우게 될 터인데 이 구체적인 목표를 달성을 할 때 저는 이제 사회복지를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무슨 사업 제안서를 쓴다든가 뭐 프로그램 계획서를 쓰다 보면 이게 목적인지 목표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모호하게 추상적으로 또 뭐 서술 형식으로 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나 이 치료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치료에서는 과학적으로, 객관적으로, 사실적으로 이제 써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객관적이어야 한다. 구체적인 목표는 객관적이어야 한다. 다음에 측정 가능한 용어로 철학적이거나 형이상학적인 이런 그 현학적인 그런 표현을 쓰는 것이 아니고 측정 가능한 용어로 이제 써야 한다. 그래서 그 용어를 이제 기록을 이제 하는 거죠. 다음에 치료 효과를 입증 가능한 데이터. 예를 들어서 12회기를 진행한다고 했을 때 어떤 때는 효과가 팍 나타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만큼 나타나는 거 보고 이제 치료 끝, 종결. 이건 안 된다는 거죠. 자, 12회기를 했을 때 바람직한 효과가 계속 어느 정도 완만하더라도 상승 곡선을 몇 회기를 계속 보여주고 있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분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그러면 그 데이터는 의미 없는 데이터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보시면 이렇게 이런 데이터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완만하게 상승 곡선이 몇 회나 계속 유지가 되는다. 이런 데이터를 뽑아야만이 우리는 치료에 효과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인 목표는 객관적이고 측정 가능한 용어로 기록하고 또 치료 효과를 입증할 과학적인 데이터를 산출할 수가 있어야 된다. 그런 거예요. 과정은 자, 이제 발달장애 ADHD 아이들을 놓고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칩시다. 그 ADHD 아동들의 특징은
집중하지 못하고 지속하지 못하는 이런 특징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프로그램 진행하는데 막 이상 몸을 흔들고 서로 싸우고 뭐 그런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면 너 말 안 들으면 혼내줄 거야. 그렇게 하면 너 벌을 줄 거야. 그런 식으로 해서 눌러놓는 것이 아니라 정적 행동을 발달시키도록 돕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부적 행동은 부정적 행동,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 그런 것이고, 정적 행동은 바람직한 행동, 긍정적인 행동 그런 거죠. 그래서 부적 행동을 누르는데 유약적으로 힘을 이용해서 언어나 시선이나 다른 이런 뭐 선생님이라는 권위에서 나온 그런 걸로 눌러놓는 것이 아니고, 그 아이가 부적 행동을 하지 않고 정적 행동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음악 치료니까 음악을 통해서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어렵죠. 아니, 치료적 중재라는 말이 뭐냐면 클라이언트의 반응, 치료 목표가 있잖아요. 1분을 집중하지 못하는 아이에게 1분 30초를 집중하게 한다. 이게 치료 목표일 수가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랬을 때 그 치료 목표에 맞추어서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시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하니까 내가 집중을 안 해. 그럼 또 이렇게 해볼까? 자꾸 바꾸는 것이 아니고 하나를 딱 정했으면 그 하나에서 1번, 2번, 3번, 4번 넘버링을 해서 1번 뭐하고 2번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뭐 아주 쉬운 것에서부터 난이도를 조금씩 올려간다든가 이런 부분. 그래서 어쨌든 치료적 중재라는 것은 한마디 중재라는 표현도 일반적으로 잘 안 쓰는데, 우리가 말하는 치료 중재라는 것은 음악 치료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서 그 목표로 하는 것을 이루는 그 과정 자체를 이제 중재라고 해요. 그래서 이 치료 중재는 치료 목표에 맞추어서 체계적으로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세요. 효과와 효율을 높이기 위한 지침. 그렇죠. 예를 들어서 아이가 이 자신감이 없는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제공을 해가지고 아이가 좀 자신감 없는 아이가 자신감을 있게 하는데 그 가능성이 반반이다. 그러면 맡기겠습니까? 최소한 한 70% 정도는 뭔가 가능성이 보여야 신뢰를 하고 이제 맡기겠죠. 그리고 또 페이를 또 지불을 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치료적 효과, 치료적 효율이 있다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위한 지침이 뭐냐면 치료와 행동 반응 간의 기능적 관련성 확인을 한다. 자, 이런 기법을 썼는데 이런 기법은 이런 또 행동을 또 나타낼 것이라는 이런 기능적인 그 관련성을 치료사 자신이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다음에 또 지속적이면서 정확한 관찰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 음악 치료사는 무엇보다도요, 절대 시선을 놓치면 안 돼요. 클라이언트를 예를 들어서 어쩌면 눈이 두 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좌우 뒤통수에도 눈이 달려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모든 신경이 내가 기타 치고 노래하고 또 다른 악기 연주하면서도 나는 그 클라이언트에게 집중할 수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또 이제 그 정확한 관찰하고 관련성 이런 모든 과정을 최대한 단순화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너무 열심히 앞서가지고 굉장히 복잡하게 넘버링 1번부터 20번까지 다 했어요. 그게 좋을 건가요? 좋은 건
좋을까요? 나쁠까요? 저는 그렇게 해서 성공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 너무 복잡하게 해놓으니까 치료사에 나도 수행을 못 하겠더라고. 그럼 뭐 실패죠. 아무리 많은 시간을 투자했다 할지라도. 그래서 단순하게, 최대한 단순하게 이렇게 계획을 세워야 효과와 효율을 높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내가 진행하는 그 치료 프로그램과 또 클라이언트가 보일 반응 간의 이런 기능적인 관련성을 생각을 해야 되고, 또 클라이언트를 지속적이고 정확하게 또 관찰을 하는데, 그 모든 과정을 최대한 단순화시켜라, 이런 얘기입니다. 관찰과 치료 적용 방법 결정을 해야 되는데, 먼저 행동을 관찰해야 되겠죠. 어떤 치매 어르신은 가만히 앉아있지를 못해요. 자꾸 움직이고 왔다 갔다 한다든가, 또 뭐 몇 분 간격으로 이런, 아이도 역시 마찬가지죠. 아이가 손톱을 자주 물어뜯는다든가, 뭐 틱 현상을 보인다든가, 뭐 이런 정도, 이런 거 행동들을 관찰을 하고 그걸 기록을 해야죠. 클라이언트 A는 이런 행동적 특성이 있고, 클라이언트 B는 이런 부분들을 관찰해서 기록을 해요. 그래서 그냥 머릿속에 외운다? 안 돼요. 하루만 지나면 잊어버리잖아요, 솔직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나서 평가 기록지도 쓰거든요. 근데 그거 뭐 하다 보면 못 쓰고 넘어가기가 쉬워요. 그런데 하룻밤 지나서 또 하루 이틀 지나서 기억을 떠올려서 하다 보면 생각이 안 나요. 얘가 걔 같고 걔가 얘 같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은 사진 자료도 많이 남기고, 때로는 이제 영상 촬영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그 관리를 잘해야 되겠죠. 요즘은 원체 이런 그 기본 정보, 개인 정보에 대해서 민감하니까, 어쨌든 그래서 기록을 하고, 다음에 이제 서열화를 시키고, 1, 2, 3, 4, 5, 6, 뭐 이런 앞선 순서, 뒷선 순서 뭐 이렇게 서열화를 하고, 그 다음에 장단기 목표, 단기적으로 요만큼 수정을 하고, 또 중기, 또 단기, 총 이제 12획이라고 하면 한 4분의 1 요 정도, 다음에 또 4분의 2, 또 4분의 3,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표적 행동이 뭐냐면 문제 행동, 여러 가지 많은 행동 중에서 이 아이는 이 부분을 행동 수정을 해야 된다는 게 눈에 드러나잖아요. 그걸 가리켜서 표적 행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행동을 치료사의 구매에 맞게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아이가 살아가면서 이제 문제가 되는 요 행동, 요걸 이제 표적 그 행동으로 삼아서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했을 때 클라이언트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를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가 퐁당퐁당 이 노래를 갖고 준비해서 이렇게 프로그램 진행하는데, 이 아이가 말을 안 들었다. 그 아이를 보는 나는 마음이 참 안 좋았다. 저 아이하고 나하고 안 맞는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이거는 평가가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 일기죠. 나중에 그런 일기도 이제 있어야 될 그 과제가 이제 주어지는데, 그 평가라는 거는 객관적으로 이렇게 할 때 아이가 악기를 연주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 이건 팩트잖아요. 근데 하다가 악기를 밀쳐버리고 나가 돌아다녔다. 이런 것도 그 팩트잖아요. 그러니까 팩트를 객관적으로 이렇게 이제 써서 이제 평가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치료 적용을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런 순서들을 잘 이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럼 치료를 시행을 하는데, 자,
먼저 이제 세션 계획서, 즉 치료 적용 계획서요. 이걸 우리가 보통 AP라고 해요. AP는 어플리케이션 플랜이라고 해요. 이걸 이제 치료 적용 계획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AP라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세션 계획서를 작성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음악 치료사가 치료에 동참을 해서 클라이언트와 음악 안에서 교류를 하는 겁니다. 다음 세 번째는 이제 음악 활동을 적용시키는 거죠. 이때 활동 적용할 때 실패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클라이언트의 특성이라든가 기능 수준이라든가 이런 모든 상태를 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관찰해서 판단을 한 다음에 이 아이가 흥미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성공적 활동을 구성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때 흥미 있게 해야 될 것이고 이런 활동을 한 것에 대해서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그것도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클라이언트의 강점이 음악을 통해 드러나게 하고 또 그 클라이언트가 필요로 하는 것, 또 클라이언트가 자기 표현을 의견을 말할 수 있게 하고 또 나는 이게 좋아요, 저게 좋아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연 대회는 실수를 해서 이렇게 떨어뜨리잖아요. 잘하는 사람을 한 사람 뽑기 위해서 요즘 뭐 오징어 게임 하고 이제 그러는데 뭐 저는 그런 걸 보지 않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다 물리치고 뭐 요즘 뭐 승자 독식의 이런 사상이 뭐 보편적이죠. 하여튼 뭐 그런데 음악 치료에서는 클라이언트의 강점이 잘 음악을 통해서 잘 드러나게 하고 그 클라이언트가 이거 싫어요, 이거 좋아요, 나 이거 하고 싶어요 이렇게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음악 치료에서 제가 앞선 강의에서 말했지만은 자존감하고 자기 효능감 이걸 올려도 그 다음에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자기 표현입니다. 자기를 잘 표현할 뭐 우리는 뭐 유교적인 이런 거 사상이라든가 그동안의 한국의 교육의 이런 사상이 선생님이 말하면 애들은 얌전하게 차차차 들어야 돼. 이건 치료가 아니에요. 그것도 교육도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치료는 클라이언트의 강점을 최대한 살려주면서 클라이언트가 자기 표현을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거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현대 행동 치료를 잠깐 넘어가 보게 보면 뭐 스탠들리라든가 뭐 존슨, 로브, 브로넬, 뭐 브로넬 앤 킴, 뭐 이런 그 사람들의 세 가지 접근이 있는데 뭐 이런 부분들은 제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뭐 읽어보면 더 좋겠지만 나중에 기회 되면 책을 통해서 보시기 바라고요. 제가 강의를 시작하면서 뭐 정신 분석적 접근이니 뭐 또 인본주의 접근이니 뭐 행동주의 뭐 접근이니 등등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행동주의 치료법이 굉장히 유행을 했어요. 지금도 뭐 계속되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결과가 있기 위해서는 원인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문제 심리를 가지고 있고 문제 행동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심리와 그런 행동을 가지게 된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원인을 알아야 뭐 처방을 하고 고치는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행동주의 치료는 그런 거 다 무시하고 당장 지금 문제 심리만 없애면 돼. 문제 행동만 고치면 돼.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아니다. 너무 한계가 있다. 그래서 뭐 합리적, 정서적 이런 치료를 이제 통합을 해가지고 요즘은 뭐 통합, 융합, 뭐 복합 뭐 이런 것이 대세잖아요. 그런 좋은 현상인 것 같아요. 또 인지행동 치료라는 것도 있죠. 인지행동 치료.
뭐냐면, 그러니까 대부분 문제 심리와 문제 행동은 잘못된 인지.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은 전혀 해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나를 미워하지도 않아. 그런데 내가 저 사람에 대한 잘못된 인지 때문에 저 사람은 내 것을 뺏으려고 해. 나를 억압해.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뭐 인지 부조화 이론도 있고 그러는데, 그 인지 부조화 이론에서 인지가 이게 긴지 아닌지, 좋은지 나쁜지 이렇게 판단이 애매할 때 그러면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안 불편한 것을 택한단 말이에요.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그렇게 해놓고는 나쁘니까 배격을 해야 되죠. 배척을 해야 되죠. 저 사람은 좋을 수도 있어. 아니, 또 좀 나쁜 것 같아. 이 상태는 굉장히 성가시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내가 그냥 쉬운 거,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을 잘못 판단하면 어떻게 되죠? 왜곡 현상이 나죠. 인지를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지를 왜곡시켜가지고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게 인지 부조화 상태에서 인지를 왜곡하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뭐겠습니까? 그게 바로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참 우리 정치적인 뭐 이런 그 상황 속에서 뭐 조국 전 장관은 나쁘다. 최순실은 뭐 나쁘다. 좋다. 그렇게 일단 그렇게 무조건 딱 한쪽에 딱 몰아넣고 그냥 일방적으로 갖다 막 몰아붙이고 이제 그런 현상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그런 인지를 바로 잡아줘야만 바람직한 행동이 나온다. 뭐 이런 생각에 따라서 인지 행동 치료로 또 나아가기도 하고. 그래서 인지 행동 치료는 클라이언트의 부정적인 행동을 인지를 수정을 해줘가지고 부적 행동을 버리고 정적 행동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치료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보상이 주어져야잖아요. 잘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 강화를 이제 말을 많이 하는데 뭐 애나 어른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부적인 이런 말을 하고 행동을 하면 손해가 따른다. 그런데 바람직한 이런 말을 하고 행동을 하면 상이 주어진다. 사실 이거는 분명히 해야 되잖아요. 그냥 뭐 좋은 게 좋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긍정적 강화 적용 방법은 하이드의 그 귀인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뭐냐면 이 행동에 미치는 4가지 원인적인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이 귀인 이론이 뭐냐면 타인의 행위나 사건의 결과를 관찰을 하는 거예요. 관찰을 해서 그런 결과가 나오는 원인을 이해를 하는 거죠. 원인을 이해를 하고 또 그 파악하는 과정을 통해서 외부 대상을 이제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제대로 알아야 거기에 대한 처방이 나오잖아요. 처치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뭐냐면 내 성향에 따라서 치료자의 성향에 따라서 또 치료사의 철학에 따라서 뭐 종교에 따라서 뭐 다 이제 다를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좀 모난 행동을 하고 하여튼 교회 공동체를 흐트리는 이런 행동을 해요. 그럼 우리가 만약에 종교적인 편향을 갖고 있다 그러면 이제 마귀가 들어서 귀신이 씌워진 거야. 실제로 그렇게 많이 했었고. 근데 그게 아니요. 그 아이의 삶에 이런 그 생애를 역추적을 해보면 어렸을 때의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경험 이런 게 많이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에게서는 이게 나쁘다 안 나쁘다 이런 거 없이 어릴 때 보고 듣고 배운 게 그거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그 아이가 이렇게 해서 귀신 들렸다 이렇게 해버리면 치료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긍정적 강화 제공 방법을 우리가 사용하기 전에 이 사람이 이 클라이언트가 이런 행동하고 이런 말하고 이런 부분들이 어디서 왔는가를 잘 찾아내 가지고 그래서 그걸 이제 교정을 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잘했을 때는 뭐 엄지척도 해주고 아까 그랬었죠. 우리 음악 치료는 뭐 물질로 뭐 보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음악 안에서 음악적으로 이렇게 이제 강화를 해주는 이런 방법을 사용해야 된다고 했었습니다. 이제 정신 역동적 행동적 음악 치료, 정신 역동적 음악 치료로 이제 넘어가 봅시다. 미국은 예전에 미국은 행동주의 음악 치료 기법이 굉장히 이제 인기를 끌었었고 유럽 사회는 이제 철학의 본고장이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정신 분석적 이런 그 정신 역동적 이런 그 방법들이 많이 발달을 했어요. 요즘은 이제 그 미국 동부를 중심으로도 그 유럽에서 건너와서 이제 미국 동부를 중심으로 발달을 했는데 이 정신 역동적 음악 치료 이 부분의 치료 목적은 뭐냐면 클라이언트가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앞서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음악적인 기법을 해서 그 반응한 것을 보고 치료사가 당신은 이런 문제가 있네, 이런 부정적인 모습이 있고 이런 긍정적인 모습이 있네 이렇게 하지 않고 클라이언트 자신이 자신의 문제를 자기가 인식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가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이것도 자기가 결정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제 이 정신 역동적 음악 치료에서는 치료사는 헬퍼, 돕는 역할을 거치는 거죠. 선생이 되어서도 안 되고 치료사가 되어서도 안 되고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행동주의 치료에서는 치료사가 클라이언트의 문제 심리와 문제 행동을 바꿔줘야 돼요. 그러나 정신 역동적 치료에서는 치료사는 클라이언트가 자기 안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현재 자기가 무슨 문제를 스스로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학자가 프리슬리라는 학자예요. 이 프리슬리라는 학자도 본인이 정신적으로 아파서 살려고 그 연구를 한 나머지 이렇게 정신역동적 치료법을 개발했다라고 그래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 프리슬리는 대부분 분석적 음악 치료, 프리슬리의 음악 치료는 분석적 정신역동적 음악 치료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정신 분석적 치료라고 할 그 분야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분석적 치료 기법 이렇게 또 나눌 수가 있어요. 이 프리슬리가 말하는 분석적 음악 치료는 소리 표현이란 방법을 통해 음악 치료사와 함께 무의식의 세계를 분석하는 방법이에요. 소리 표현. 꼭 악기가 아니라도 괜찮겠죠. 뭐 사람 목소리도 괜찮고 악기도 괜찮고 아니면 뭐 일반 이 사물도 괜찮을 수도 있고 하여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어떤 소리를 내고 싶어요. 그럼 만약에 연주를 한다고 하면 그 소리는 연주를 망치는 것이기 때문에 하면 안 되겠죠. 연주자 입장에서는. 근데 분석적 치료에서는 내가 기타를 깨부수고 싶어요.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고 하면 일단은 이거 기타 돈이 얼마야? 내가 몇십만 원 주고 산 건데 내가 이게 종이를 찢어버리고 싶어요. 그러면 종이를 찢어도 살살 찢을 수도 있고 확 찢어버릴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럼 살살 찢는 그 사람의 심리와 정서 또 확 찢어버리는 심리도 분명히 다를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클라이언트가 이 소리를
내는 거는 왜 그럴까? 스스로 판단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 속에 그런 중에 내 어릴 적의 상처가 떠오를 수도 있는 거고, 아, 내가 잊고 있었는데 잊었던 것이 아니었구나. 그냥 무의식 속에 숨겨두고 있었구나. 그런데 무의식의 세계를 탐구하는 과정 속에서 해결되지 않는 미해결된 욕구가 있는 걸 발견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 내가 해결을 못했었네. 그러면 이제 해결해야지. 이러면 굉장히 좋죠. 그럼 치료가 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옛날의 고통을 끌어안고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의외로 상담소를 전전하고 치료센터를 전전하는 그런 사람이 많아요. 주기적으로 그 아픔을 끄집어내서 자기도 힘들게 하고 남도 힘들게 하고 이런 그런 이제 병리적인 이런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여튼 프리슬리의 분석적 음악 치료는 그렇다. 다음에 쉐비라는 사람이 있어요. 쉐비라는 사람은 치료상의 변화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중재 수단으로서 즉흥적 음악 혹은 기존의 음악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이때 클라이언트와 음악 치료사 간의 음악적 경험이 중요한 거예요. 자, 기존의 음악과 즉흥 음악, 뭐 기존의 음악은 클래식이 됐든지 뭐 대중음악이 됐든지 간에 이런 아까 뭐 그대 없이는 못 살아 이런 노래를 하면서 같이 클라이언트와 음악 치료가 같이 연주한 노래를 부르면서 그 노래를 가지고 자기를 분석할 수도 있죠. 그대 없이는 못 살아 했는데 나는 나의 그대는 누구인가? 나의 그대는 내게 행복을 주는 그대인가? 내게 불행을 주는 그대인가? 이게 탐색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즉흥 같은 경우는 이 세상에 없는 음악, 지금 이 순간 내가 만들어내는 음악, 그걸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막 연주를 해가는 과정 속에서 이때 즉흥 연주는 주로 뭐 리듬 악기를 많이 활용을 하죠. 그런데 정말 고수 음악 치료사 같은 경우는 뭐 키보드라든가 기타라든가 이렇게 사람들은 그 자체 갖고 이렇게 즉흥 음악을 만들어내고 또 클라이언트 참여하게 하고 그러니까 저는 뭐 그 발치도 못 쫓아가요. 그래서 이때 클라이언트와 음악 치료사 간의 음악적 경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 너 한번 해봐. 응? 왜 그렇게 했어? 그러면 클라이언트는 치료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재수 없어. 딱 꼴보기 싫어. 마음을 닫아버리겠죠. 근데 같이 이게 뭐 죽이 되고 밥이 되고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음악 치료사와 클라이언트 간에 굉장한 역동이 일어나겠죠. 역동적인 교류가 일어나겠죠. 그런 가운데 치료사는 그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클라이언트가 자신을 탐색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이게 실력이죠. 그 외에 뭐 여러 관련 뭐 실존적인 접근법, 뭐 인본적인 접근법, 뭐 게슈탈트 접근법 등등 이게 많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가 안 되니까 자꾸 이런저런 방법들을 고안내는 것이죠. 그래서 아니 이게 답이야. 이렇게 말하는 치료사는 사실은 치료사의 함량이 부족하다고 봐요. 내가 이런 강점이 있으면 내 약점도 인정을 하고 다른 사람도 그래서 콜라보, 협업할 수 있는 치료사가 정말 진국 치료사라고 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치료적 음악 경험을 좀 이제 다루게 되어질 터인데, 치료적 음악 우리가 그냥 음악적 경험이랑 치료적 음악 경험이랑 이게 분명히 이제 좀 다르다고 할 수가 있는데, 치료적 음악 경험이라면 뭐예요? 음악을 통해서 치료를 경험을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네 가지 음악 경험을 말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즉흥, 하나는 재창조, 그리고 이제 연주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똑같은 김광석의 일어나를 한다. 모든 밤 그늘에 나 가사가 잘 기억나네. 빰빠밤빰 일어나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야. 뭐 이렇게 뭐 저는 이제 노숙인들하고 할 때 이 노래를 자주 사용했었는데 이제 이 음악을 갖고
같이 연주에 이제 참여를 해서 그러면 원곡에다가 우리가 또 가미시키는 거잖아요. 또 바꾸. 그러니까 재창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다음에 작곡. 요걸 예를 들어서 뭐 도레미파솔라시도를 줘서 아니면 뭐 5음을 준다든가 해서 그 노래를 이제 직접 이제 만드는 이런 과정을 말하는 것이고, 또 감상은 기존에 있는 음악 이런 부분들을 아니면 뭐 나중에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음악은 음악인데 저 생소한 음악을 들으면서 감상을 해서 그 음악을 듣는 중에 이제 이미지를 이제 또 올리게 하는 이런 기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적 음악 경험을 할 때 4가지 음악 경험을 말할 수가 있다. 하나는 즉흥, 하나는 재창조, 하나는 작곡, 하나는 감상. 이렇게 4가지를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용어를 잠깐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메소드라는 게 있어요. 메소드는 뭐예요? 이제 방법이죠. 방법. 이제 즉흥, 재창조, 작곡, 감상. 요 4가지를 우리가 이제 메소드 이제 방법이라고 하고, 다음에 절차는 프로시저 하는데 클라이언트를 참여시키는 활동과 교류의 조직. 한마디로 이제 우리가 뭘 하면 절차를 밟잖아요. 음악 치료를 하기 위해서도 밟게 되는 분야 절차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걸 말하는 것이고, 다음에 이제 테크닉, 음악 치료 기술이 되겠죠. 클라이언트로 하여금 내가 준비한 음악 프로그램에 반응하게 하고, 또 경험을 형성을 해서 또 교류하는 이런 기술, 이런 것이 그 테크닉이라고 해요. 제가 이제 경험을 해보니까 많이 배웠다고 해서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음악 실력이 출중하다고 해서 음악 치료를 잘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음악 치료 기술 음악적인 실력이 변변치 못해도 또 잘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클라이언트와 얼마나 라포 형성을 잘하느냐. 라포 형성을 잘하려면 첫째는 공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공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동감이 되거든요. 동감이 되었을 때 다음에 동정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 동정심이 생기면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런 라포 형성에, 그래서 상대방이 이제 무언으로든 이제 뭐 말로건 행동으로건 아니면 뭐 정서적으로건 이렇게 치료사를 서로 이제 분석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클라이언트가 저 사람 나를 이해해 주네, 나를 진짜로 인정을 해주네, 이러면 마음의 경계를 무너뜨리겠죠. 그러면 이미 치료는 반은 성공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클라이언트가 볼 때 음악 치료사 선생님이 앉았는데 깐깐해 보여. 아이고, 바늘로 찔러도 피도 한 방울 안 나겠네. 아이고, 세상 고생 전혀 모르고 큰 것 같네. 네가 뭘 알아? 이러면 겉으로는 선생님 할지 모르지만은 난 너 안 믿어 하고 딱 블라인드를 이제 쳐버리는 거죠. 그럼 치료가 안 돼요. 그래서 라포 형성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모델. 자, 뭐 이런 사람의 모델이 있고 저런 사람의 모델이 있고 이 원리가 있고 저 원리가 있고, 내가 정신 분석적으로 접근할 것인가, 인지 행동 치료적으로 접근할 것인가, 아니면 행동주의로 접근할 것인가, 아니면 뭐 게슈탈트 기법으로 접근할 것인가, 뭐 초월적 기법을 쓸 것인가, 뭐 이런 음악 치료 안에서도 다양한 이런 원리와 기법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 선정을 하고, 다음 계획을 세우고, 또 시행을 하고, 또 평가를 하는 이런 종합적인 이런 모든 것을 가리켜서 그걸 이제 모델이라는 용어로 표현하는 거죠. 자, 다시 치료적 음악 경험을 할 때 중요한 거는 메소드, 다음에 절차,
방법, 절차, 그다음에 기술, 모델 이런 것들을 녹여낼 수가 있어야 되겠다 이 말인 거죠. 이제 네 가지 중에서 먼저 재창조 연주 경험을 먼저 해보게 되었지만, 음악을 가르치고 배우는 활동과 악기 연주 활동 모두를 이제 포함하는 그런 것을 가리켜서 이제 재창조라고 하는데, 일반 음악 활동과 다른 거는, 일반 음악 활동과는 다른 것은 음악 활동이라는 도구를 통해 음악 치료사가 목표로 하는 음악 외적 행동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일반 음악 활동은 뭐예요? 음악적인 완성도를 높이는 것을 추구를 하겠죠, 당연히. 그런데 여기서 음악 치료에서 재창조 음악 활동이라는 건 뭐냐면, 음악 치료사가, 클라이언트가 이제 우울증 환자를 대상으로 해요. 그러면 우울증 환자를 위한 음악 치료 목표가 뭐겠어요? 정서 수정해 주는 게 목표가 되겠죠. 목적이 되겠죠. 그러면 그 정서 수정이라는 목적을 두고 음악 프로그램을 제공을 해서 그 정서가 이제 바뀌는 거예요. 그거는 음악 외적 행동이잖아요. 자, 그래서 일반 음악 활동은 음악이라는 것, 내적 음악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여기에 초점이 있다고 하면, 음악 치료는 음악 치료 프로그램을 통해서 클라이언트의 외적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주요 대상은 뭐냐면, 좀 말은 좀 어려운데, 특정 기술과 역할 행동을 개발하기 위해 구조가 필요한 클라이언트.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이제 뭐 반사회적인 행동을 한다, 아니면 너무 소심하다, 아니면 어떤 행동을 기능적으로, 신체 기능적으로 같이 이 일반적인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 이런 건 잘 안 된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잘 할 수 있도록 잘 할 필요가 있는 이런 그런 사람들이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 신체적인 문제건 정신적인 문제건 뭐 심리적인 문제건 간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을 무난하게 홀로 할 수 없는 사람이 홀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음악 치료의 대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자신의 정체성과 타인을 이해하고 공동 목표를 위해 협력이 필요한 클라이언트, 이런 건 좀 이제 정신질환 쪽으로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요즘 점점 이런 사회성이 떨어지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저도 보면 뭐 보통 성격이 아니에요. 저도 한번 성질을 내면요, 뭐 대통령도 안 무서워하고요. 그런데 그렇지만 또 그거를 이렇게 또 스스로 조절을 하니까 일상생활을 살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뭐 행동, 신체적인 것보다도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이렇게 좀 접근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죠? 어쨌든 그런 사람들도 다 하여튼 일반 사회 생활에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상식적인 이런 삶을 살지 못하는,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이런 모든 사람들이 음악 치료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뭐 강의를 이제 마쳤는데요. 제가 아까 이전에 앞에 썼던 악보는 그냥 가사에다가 이제 코드가 써져 있는 이런 악보를 했다가, 이제 지금은 이제 그냥 색깔 악보를, 이걸 우리는 컬러 악보라고 그래요. 자, 그럼 이걸 이제 앞으로 이런 작업을 많이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음악 우리가 말하는 악보가 있으면 우리는 그 악보를 해석하고 악보대로 연주할 수가 있잖아요. 웬만큼 뭐 깊이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런데 클라이언트는 악보를 뚝 주면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잖아요. 그냥 노래방에서 노래 열심히 부르다 보니까 또 뭐 음악 많이 듣다 보니까 따라 부를 수 있어도 악보를 턱 해버리면 멘붕이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음악 치료는 뭐냐면 어려운 거를 쉽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음악의 이음자를 몰라도 악기를 연주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게 그게 음악 치료의 역할이에요. 자, 그럼 제가 좋아해, 좋아해, 당신을 좋아해. 저 태양이 돌고 있는 한 당신을 좋아해. 그러면서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또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놨어요. 저는 어떤 의미를 썼냐고 하면 빨간색은 C 코드예요. C 코드 도미솔. 또 노란색은 E 마이너, 미솔 C. 또 초록색은 F 코드, 도 파라. 파란색은 G 코드예요. 뭐 솔시래. 이렇게 구분을 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일반 악보가 없어도 코드를 안 써놔도 나도 쉽게 알 수 있고, 또 클라이언트는 자 빨간색 글자가 나올 때는 악기에 빨간색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을 연주를 하세요. 그렇게 해놓으면 내가 갖고 있는 악기에 색깔로 표시된 그 부분만 나올 때만 연주를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화음도 연주할 수가 있고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그렇게 되면 음악 치료사 혼자서 연주 노래 부르는 것이 아니라 같이 부르게 되어지잖아요. 같이 연주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클라이언트와 음악 치료사 간의 음악적 경험을 하면서 거기서 역동이 일어나면서 이제 치료의 역사는 이제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렇게 내가 보기 좋을 뿐만 아니라 클라이언트도 보고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악보를 만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그 칼라 악보라고 합니다. 이제 어떤 사람은 뭐 숫자로 표시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글자나 또 숫자를 표시하게 되니까 그냥 이렇게 글자에다가 색깔로 표시를 해주는 것이 가장 경제적이고 가장 또 쉽고 또 활용도가 높아요. 그러면 저는 예를 들어서 좋아할 때 뭐 C 코드, E 마이너, F, 뭐 G 코드 이 색깔 보고 이제 하면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요 이렇게 해가지고요 캄보디아 가수도 통하고 필리핀 가수도 통하고 아프리카 우간다 가수도 통해서요 저 영어 잘 하는 것처럼 보여요? 깡통이에요. 저는 그 명색이 영어 책까지 번역한 사람인데 꿈묵은 벙어리예요. Hello, Thank you, My name is 동문 Kim 이 정도 다예요. 그런데 이렇게 화면에 색깔로 표시를 해주고 또 악기에다가 색깔로 표시를 해주니까 말은 안 통해도 다 같이 연주를 할 수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캄보디아 사람들도 그냥 마음의 경계가 확 무너지고 필리핀 사람들도 무너지고 우간다 사람들도 다 무너지고. 제가 우간다의 스타입니다. 우간다 뭐 사회복지 관련 뭐 정치인들이나 공무원들이나 뭐 우간다에 있는 노인들 저 아주 우간다에서 아주 유명합니다. 내가 뭐 사회복지 지식이나 성경적 지식가 그려진 거 아니에요. 이 음악 하나 갖고 음악 치료 기법을 통해서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이 같이 저랑 같이 공부해 나가시는 분들 혹시 선교사님들이 계시면 저는 감히 확신을 합니다. 음악 치료는 선교의 강력한 도구예요. 정말. 하여튼 오늘 이제 수고 많으셨고요. 또 한 주간 잘 지내시고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참 짐이네요. 더 몸을 움직여야 되고 더 머리를 써야 되고 또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그러는데 또 그렇게 함으로써 나도 안 게을러지고 나도 다시 또 공부를 하게 되고 그러는가. 자기도 도움이 되죠.
어쨌든 우리 으라차차 칩시다. 으라차차.